안녕하세요. 유니크 보이스입니다. 오늘은 과거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유로 오랜만에 애거서 크리스티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헬로윈 파티.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친구 주디스 버틀러의 집에 묵고 있던 아리아드네 올리버 부인은 그날 저녁 아이들을 위한 파티 준비를 거들러 주디스 버틀러와 함께 막 도착했다. 두 사람이 들어섰을 때 집안은 온통 아수라장이었다. 부지런하고 활발한 여자들은 문을 들락날락하며 의자와 작은 탁자, 꽃병을 옮겼고 엄청나게 많은 노란 호박들을 날라 각각 선별한 곳에 정해진 대로 놓았다. 그것은 10살부터 17살 사이 아이들을 초대한 헬로윈 파티였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온 올리버 부인은 빈 벽에 몸을 기대고 노랗고 큰 호박 하나를 들어 꼼꼼히 뜯어보았다. 지난번에도 이런 걸 본 적이 있지. 툭 튀어나온 이마를 덮고 있는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올리버 부인이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작년에 미국에서 정말 많이 봤어. 모든 집을 뒤덮고 있었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호박을 보기는 난생 처음이었어. 사실 난 호박과 페포호박도 구별 못하는데. 이게 뭐야? 그때 주디스 버틀러가 올리버 부인의 발에 걸려 비틀거리며 말했다. 미안해요. 내 잘못인걸요 뭐. 주위에 서서 방해하고 있었으니. 올리버 부인은 몸을 벽에 더욱 바짝 붙이고 계속 말했다. 어쨌든 그렇게 많은 호박이나 페퍼호박을 보는 것도 꽤 인상적인 경험이었어. 촛불이나 은은한 조명을 속에 넣거나 매단 호박들이 가게든 집이든 없는 데가 없었어. 정말 재미있었지. 하지만 그때는 헬로윈이 아니라 추수감사절 파티였어. 이제 호박하면 헬로윈이나 10월 마지막 날이 생각나. 추수감사절은 훨씬 나중이지. 11월.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쯤일 거야. 어쨌든 헬로윈이 10월 31일인 건 확실하지. 헬로윈이 먼저고 그 다음이 뭐더라? 말령절인가? 파리에서는 묘지에 꽃을 놓는 날이지. 그렇다고 꼭 슬픈 날이라고 할 수는 없어. 아이들까지 가서 신나게 노는 날이니까. 그날은 먼저 꽃시장에 들러 예쁜 꽃을 많이 사지. 파리 꽃시장만큼 예쁜 꽃들이 많은 곳도 없을 거야. 바삐 오가던 여자들이 수시로 올리버 부인의 발에 걸렸지만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 눈꽃뜰 새 없이 바빴다. 파티를 준비하러 온 여자들은 대부분 어머니들이었고 일 잘하는 노처녀 한두 명이 끼어 있었다. 일손을 거들어주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16살에서 17살 사이 남자아이들은 사다리를 타거나 의자에 올라서서 여러가지 장식물이나 호박과 페포호박 혹은 밝게 채색된 마녀 퇴치용 유리구슬을 적당한 높이에 매달았다. 11살에서 15살 사이 여자아이들은 335 모여 낄낄거리며 돌아다녔다. 올리버 부인은 의자 팔걸이에 앉으며 말했다. 그리고 말령절과 묘지 방문 다음이 만성절이지. 내 말이 맞죠? 그녀의 물음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날 파티를 마련한 이목구비가 또렷한 중년의 드레이크 부인이 한마디 했다. 헬로윈 파티라고 마련하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해 이건 헬로윈 파티라고 할 수 없어요. 11 플러스 파티라고나 할까요? 그런 또래 모임이라고 봐야죠. 대부분 엘름스를 떠나 다른 학교로 갈 아이들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로이나, 그렇죠? 얼마 전에 11 플러스를 폐지했으니까요. 휘테커 양이 코에 걸쳐있는 코안경을 고쳤으며 못마땅한 듯 말했다.
이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인 휘테커 양은 무엇이든 정확한 것에 집착했다. 올리버 부인은 미안한 듯 의자 팔걸이에서 일어났다. 내가 내내 빈둥거리고 있었군요. 호박이니 페포호박이니 쓸데없는 말만 늘어놓으면서 말이에요.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꼈지만 덕분에 다리를 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걸 고백할 만큼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제 뭘 할까요? 올리버 부인은 이렇게 묻더니 이내 한마디 덧붙였다. 정말 예쁜 사과로군요. 탐스러운 빨간 사과네요. 누군가 커다란 접시 가득 사과를 담아 가지고 들어왔다. 올리버 부인은 유난히 사과를 좋아했다. 그다지 좋은 사과는 아니에요. 하지만 보기에는 괜찮네요. 사과 건지기 게임에 쓸 거랍니다. 이가 잘 들어가야 하니까 좀 물렁한 편이에요. 사과를 서재에 좀 가져다 놓겠니, 비어트리스? 사과 건지기를 하면 물이 튀어 온통 엉망진창일 거예요. 하지만 서재 카펫은 괜찮아요. 워낙 낡은 거라서. 아, 고맙구나, 조이스. 로이나 드레이크가 말했다. 몸집이 탄탄한 13살 소녀 조이스가 사과 접시를 꽉 붙들었다. 사과 2개가 떨어져 굴러가더니 마치 마녀의 요술 지팡이를 휘두른 듯 올리버 부인의 발치에서 딱 멈췄다. 사과 좋아하시잖아요. 책에서 읽었어요. 아님 텔레비전에서 봤던가. 살인사건 이야기를 쓰시는 작가 맞으시죠? 조이스가 말했다. 그렇단다.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그럼 살인과 관련된 무언가를 만들어 드려야겠네요. 오늘 밤 파티 때 살인사건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걸 해결하게 해보세요. 사양하고 싶구나.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단다.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썩 좋지 않았단다. 하지만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 책으로 돈도 많이 버셨고요. 조이스가 말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올리버 부인이 국세청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리고 핀란드인 탐정도 만들어내셨고요. 올리버 부인은 그 사실을 인정했다. 그녀가 보기에 11 플러스 무리에서 아직 선배축에는 끼지 못할 것 같은 키 작고 무덤덤해 보이는 소년이 주저하지 않고 물었다. 왜 하필 핀란드 사람이죠? 나도 종종 그 점이 궁금하단다. 올리버 부인이 솔직하게 말했다. 오르간 연주자의 아내인 하그리브스 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커다란 녹색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올리버 부인이 물었다. 이건 뭐죠? 사과 건지기 할 때 쓸 건가요? 좀 화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연 도금한 양동이가 더 좋아요. 잘 뒤집히지 않거든요. 어디에 놓을 건가요, 드레이크 부인? 병원 약사인 리 양이 말했다. 사과 건지기 시합은 서재에서 할까 해요. 서재 카펫이 낡아 물에 젖어도 아깝지 않거든요. 좋아요. 거기 가져다 놓을게요. 로이나, 여기 사과 바구니가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올리버 부인이 발치에 떨어진 사과 2개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자신이 무얼 하는지 미처 알아차릴 새도 없이 그중 하나를 아작아작 씹어먹기 시작했다. 드레이크 부인은 올리버 부인한테서 나머지 사과 하나를 가차없이 낚아채 바구니에 다시 담았다.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요. 그런데 스냅드래건은 어디서 하죠? 서재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방이니까요. 아니에요. 식당에서 할 거예요. 우선 식탁에 뭘 좀 깔아야겠네요. 녹색 천이 있으니 그걸 먼저 깔고 그 위에 고무판을 덮으면 돼요. 거울 들여다보기 놀이는 어때요? 정말로 거기에 우리 남편들이 나타날까요?
올리버 부인은 여전히 소리 죽여 사과를 씹어 먹으면서 살며시 신발을 벗고 또다시 의자 팔걸이에 걸터 앉아 사람들로 가득한 방 안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작가로서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 모든 사람들에 관해 글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체로 좋은 사람들 같지만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 대해 모르는 편이 훨씬 마음이 끌린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우들레이 커먼에 살고 있었는데 그중 몇 명은 주디스가 들려준 이야기 때문에 올리버 부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존슨 양은 목사의 여동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와 관련되어 있었다. 아, 그랬다. 오르간 연주자의 여동생이었다. 우들레이 커먼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로이나 드레이크. 숨을 헐떡이며 그 끔찍한 플라스틱 양동이를 들고 들어온 여자. 그러나 올리버 부인은 플라스틱 물건을 싫어했다. 그리고 아이들. 그러니까 10대 소년 소녀들이 있었다. 그때까지 올리버 부인에게 아이들은 그저 이름에 지나지 않았다. 낸과 비어트리스, 캐시와 다이애너, 그리고 뻐기기 좋아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던 조이스가 있었다. 올리버 부인은 조이스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키가 크고 오만한 앤이라는 이름의 소녀. 이제 막 색다른 헤어스타일을 시도하기 시작했지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10대 소년 둘이 있었다. 자그마한 소년이 수줍어하며 들어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엄마가 이 거울들 괜찮은지 보시래요. 드레이크 부인이 거울을 받아들고 말했다. 정말 고맙구나, 에디. 그저 흔한 손거울일 뿐이잖아요. 어떤 거울엔 장래 남편 얼굴이 비친다는데 이걸로도 될까요? 앤이라는 소녀가 물었다. 보는 사람도 있고 못 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주디스 버틀러가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파티에서 현재 남편의 얼굴을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파티에서 말이에요. 당연히 없지만. 조이스가 말했다. 그녀는 ESP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초감각적 지각 말이야. 상급생인 비어트리스가 자신이 이 시대의 유행어를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며 말했다. 부인이 쓰신 책을 읽었어요. 죽어가는 금붕어, 이거 말이에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앤이 올리버 부인을 보며 상냥하게 말했다. 저는 그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피 흘리는 장면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피가 낭자한 살인사건이 좋아요. 조이스가 말했다. 그럼 좀 지저분하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재미있잖아요. 조이스가 대꾸했다. 꼭 그렇지만도 않아.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저는 살인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조이스가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조이스. 교사인 휘테커 양이 말했다. 정말 봤어요. 조이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정말 봤다고? 누군가 살인하는 광경을 진짜 봤단 말이야? 캐시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조이스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다. 그럴 리가 있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거라, 조이스. 드레이크 부인이 말했다. 사다리 위에 서 있던 17살 소년이 흥미롭다는 듯 내려다보며 물었다. 어떤 살인이었는데? 난 못 믿겠어. 비어트리스가 말했다. 물론이지. 저 애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어. 캐시의 어머니가 말했다. 아니에요. 전 분명히 봤어요. 그럼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니? 캐시가 물었다. 그때는 그게 살인인 줄 몰랐으니까. 나중에야 그게 살인이었다는 걸 알았어. 한두 달 전에 누가 한 말이 갑자기 생각났거든. 내가 본 건 살인이 분명해.
이봐, 다 지어낸 이야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앤이 말했다. 언제 있었던 일인데? 비어트리스가 물었다. 몇 년 전에요. 그때 난 정말 어린아이였어요. 조이스가 대답했다. 누가 누굴 죽였는데? 비어트리스가 물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예요. 모두 너무해요. 조이스가 말했다. 리 양이 다른 양동이를 들고 들어왔다. 이야기는 어느새 사과 건지기 시합에 가장 알맞은 들통이나 플라스틱 양동이를 고르는 문제로 바뀌었다.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장소가 어떤지 직접 확인하러 서재로 몰려갔다. 어떤 아이들은 사과 건지기 시합을 할 때의 고충과 자신의 재주를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었다. 머리카락이 젖고 사방에 물이 튀어 수건을 가져와 닦아냈다. 결국 잘 뒤집어지는 플라스틱 양동이보다 아연 도금 양동이가 낫다고 결정했다. 올리버 부인은 내일 쓰기 전까지 창고에 보관할 사과 한 접시를 가져와 내려놓고 그중 하나를 집어 베어 먹었다. 사과를 좋아하신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어요. 앤인지 수전인지 책망하는 투로 말했다.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고질병이란다.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그게 멜론이라면 더 재미있을 텐데요. 과즙이 정말 많잖아요. 얼마나 난장판이 될지 생각해보세요. 한 소년이 마땅찮아 하며 말했다. 그는 유쾌한 상상을 하며 카펫을 힐끗 훑어보았다. 공공연한 비난에 죄를 지은 듯한 기분이 든 올리버 부인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 잡은 방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려고 나섰다. 올리버 부인이 계단을 올라가 층계참에서 모퉁이를 돌자 소년과 소녀가 자신이 찾고 있던 바로 그런 방문에 기대어 서로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들은 올리버 부인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쁘게 숨을 쉬며 바싹 끌어안았다. 올리버 부인은 그들이 몇 살인지 궁금했다. 소녀는 15살쯤 되어 보였고 소녀는 가슴이 발육된 것으로 보아 분명 성숙한 편이기는 했지만 12살이 채 안 된 것 같았다. 애플 트리스는 꽤 큰 집이었다. 올리버 부인은 이 집에 구석지고 외딴 장소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옛날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 말은 보모, 유모, 여자 가정교사, 할머니, 종조모 2분, 어머니,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올리버 부인에게까지 이어졌다. 실례 좀 하자꾸나. 올리버 부인이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년과 소녀는 서로 입술을 포갠 채 더욱 달라붙었다. 미안하지만 좀 지나가도 되겠니?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하거든. 올리버 부인이 다시 말했다. 아이들은 마지못해 떨어져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올리버 부인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소리내어 문을 닫고 잠갔다. 방문은 꼭 들어맞는다고 할 수 없었다. 밖에서 희미하게 말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 소리 같은데 우리가 방해받기 싫어한다는 거 알 텐데. 또렷하지 않은 테너톤 목소리였다.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니까. 소녀가 툴툴거렸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단 말이야. 소년이 말했다. 파티를 마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한 파티는 어른들을 위한 파티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프다. 어른들 파티에서는 고급스러운 음식과 레모네이드를 곁들인 적당한 알코올 음료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비용은 더 들지만 걱정거리는 훨씬 줄어든다. 아리아드네 올리버와 친구인 주디스 버틀러는 그 점에 동감했다. 10대 아이들 파티는 어때요? 주디스가 물었다. 난 10대들을 잘 몰라요.
올리버 부인이 대답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편한 연령대가 10대예요.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을 무조건 배제해버리거든요. 그러고는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해요. 주디스가 말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하나요? 그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는 아니지요. 정작 주문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대신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왕창 들여놓죠. 우리 어른들을 내쫓아 놓고서는 되레 우리한테 준비해 놓아야 할 게 있다고 하지 않나. 유리잔 같은 것도 잔뜩 깨고 달갑자는 친구를 데려오는 아이들도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거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상한 약물이랑 뭐라더라. 플라워 팥이니 자주색 대마초니 LSD니 하는 것들 말이에요. 난 LSD가 돈을 말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려면 돈이 꽤 들 텐데. 아리아드네 올리버가 넌지시 말했다. 정말 불쾌해요. 게다가 대마초는 냄새가 역겹잖아요. 우울한 말뿐이네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어쨌든 오늘 파티는 잘 될 거예요. 로이나 드레이크를 믿어보세요. 파티 준비라면 끝내주거든요. 두고 보세요. 파티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올리버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올라가서 1시간쯤 누웠다 오세요. 두고 보세요. 파티가 재미있을 테니까. 미랜더가 열이 안 나면 좋겠는데 파티에 갈 수 없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가엾은 것. 파티는 7시 30분에 시작되었다. 아리아드네 올리버는 친구의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정시에 도착했고 모든 게 더할 나위 없었다. 파티를 잘 짰을 뿐 아니라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었다. 계단과 노란 호박 위에 빨갛고 파란 등이 무수히 달려 있었다. 소년과 소녀들은 경연대회를 위해 장식한 빗자루를 들고 속속 도착했다. 로이나 드레이크는 인사를 하고 나서 오늘 저녁 계획을 알려주었다. 우선 빗자루 경연대회를 할 겁니다. 1등, 2등, 3등 이렇게 모두 3개의 상이 주어질 거예요. 그 다음은 케이크 자르기입니다. 이 시합은 작은 온실에서 진행될 겁니다. 다음은 사과 건지기네요. 사과 건지기를 함께 할 짝의 이름은 벽에 붙여놓았어요. 그 다음에는 춤추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불이 꺼질 때마다 짝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소녀들은 작은 서재로 가서 거울을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저녁 식사와 시상식, 스냅드래건이 차례로 이어질 거예요. 파티라는 게 늘 그렇듯 처음에는 조금 껄끄러웠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가져온 빗자루에 감탄했다. 매우 작은 모형 빗자루들은 대체로 장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한결 쉽다 라고 드레이크 부인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슬쩍 귀뜸했다. 뭘 해도 상을 못할 게 뻔한 아이들이 한둘이 있기 마련인데 살짝 눈속임으로 그런 아이들에게도 상을 줄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 정당하지 않은 짓이야, 로이나. 그렇지 않아. 그저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눠 갖자는 거지. 사람들은 누구나 무슨 상이든 타고 싶어 하거든. 밀가루 게임이 뭐죠? 올리버 부인이 물었다. 아, 네. 우리가 그걸 했을 때 부인은 여기 안 계셨죠. 그러니까 큰 컵에 밀가루를 꾹꾹 눌러 채운 다음 쟁반에 엎어놓고 맨 위에 6펜스짜리 동전 하나를 얹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6펜스짜리 동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씩 조심스럽게 케이크 모양으로 굳은 밀가루를 한 조각씩 잘라내는 거죠. 6펜스짜리 동전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바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일종의 예선이죠. 당연히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동전을 차지하는 거고요. 자, 나가시죠. 모두 밖으로 나갔다. 사과 건지기 시합이 벌어지고 있는 서재에서는 흥분에 차 깨깨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합을 마친 참가자들은 머리카락이 젖은 채 사람들 주변에 엄청나게 엎질러진 물을 처리하고 돌아왔다.
적어도 소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청소부 굿바디 부인이 분장한 헬로윈 마녀가 등장한 대목이었다. 그녀는 마녀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턱에 닿을 듯한 매부리콧뿐 아니라 불길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낮은 목소리와 마술에 걸린 듯한 엉터리 리듬으로 옹알이에 가까운 소리를 기가 막히게 연기했다. 자, 비어트리스, 나오너라. 맞지? 비어트리스, 정말 재미있는 이름이구나. 네 남편감이 어떻게 생겼을지 알고 싶겠지. 자, 여기 앉으렴. 그래. 이 등 아래에. 여기 앉아서 이 작은 거울을 손에 쥐어라. 불이 꺼지면서 곧 남편감의 얼굴이 보일 거야. 네 어깨 너머로 너를 보고 있을 게다. 이제 거울이 흔들리지 않게 꼭 쥐어라. 아브라카타브라. 누가 볼 것인가? 나와 결혼할 남자의 얼굴을. 비어트리스. 너는 볼 것이다. 너를 기쁘게 해줄 그 남자의 얼굴을. 스크린 뒤에 세워둔 사다리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흥분한 비어트리스가 쥐고 있는 거울에 반사되었다. 아, 봤어요. 그 사람을 봤어요. 거울 속에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비어트리스가 소리를 질렀다. 빛이 사라지고 불이 켜지면서 천연색 사진이 붙은 카드 한 장이 나부끼며 천장에서 떨어졌다. 비어트리스는 신이 나서 껑충껑충 뛰었다.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봤다고요. 아, 붉은 턱수염이 정말 근사했어요. 비어트리스가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올리버 부인에게 달려갔다. 보시라고요. 정말 멋있죠? 가수 에디 프레스 웨이트랑 닮았어요. 그렇죠? 올리버 부인은 조간신문에서 그 모습을 봐야 한다는 사실이 몹시 못마땅했던 얼굴 중 하나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턱수염을 덧붙인 것은 기가 막힌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올리버 부인이 물었다. 아, 로이나가 니키에게 만들라고 시켰어요. 니키의 친구 데스먼드가 도와주었고요. 니키는 사진으로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한답니다. 니키와 니키 친구 2명이 수많은 종류의 가발이랑 구렛나루, 턱수염으로 직접 분장했죠. 그러고 나서 빛을 비추면 그 모습에 여자아이들은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요즘 여자아이들은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여자아이들이야 늘 그렇지 않았나요? 로이나 드레이크가 말했다. 올리버 부인은 생각해보더니 시인했다. 그런 것 같네요. 자,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드레이크 부인이 외쳤다. 저녁 식사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부드러운 아이스 케이크, 입가심 요리, 새우, 치즈, 그리고 견과류 과자가 나왔다. 아이들은 배불리 먹었다. 이제 오늘 저녁 마지막 순서인 스냅드래건을 할 겁니다. 거기 맞은편 식료품 저장실을 지나가면 됩니다. 좋아요. 자, 그 전에 시상을 하겠습니다. 로이나 드레이크가 말했다. 시상이 끝나고 시끄럽고 날카로운 호출 소리가 들리자 아이들은 현관홀을 가로질러 다시 식당으로 뛰어갔다. 음식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녹색 식탁보가 깔린 식탁 위에 불붙은 건포도가 담긴 커다란 접시가 놓여 있었다. 모두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 불붙은 건포도를 잡아채면서 아, 뜨거워! 예쁘지 않니? 라고 외쳤다. 스냅드래건이 서서히 꺼지고 불이 켜졌다. 파티가 끝났다. 대성공이에요. 로이나 드레이크가 말했다. 부인이 수고한 덕분이죠. 근사했어요. 정말 멋졌어요. 주디스가 나직이 말하고는 슬픈 듯 덧붙였다. 자, 이제 청소를 좀 해야 할 것 같군요. 내일 아침 저 불쌍한 부인들에게 이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런던의 한 아파트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의자에 앉아있던 아파트 주인 에르큘 푸아로는 몸을 꿈틀거렸다. 푸아로는 실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아도 무슨 전화인지 알고 있었다. 캐닝시형 목욕탕 살인 사건의 진범에 관해 끝없이 의견을 나누며 그날 밤을 보내기로 한 친구 솔리가 올 수 없다는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조금 억지스러운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모아놓은 푸아로는 실망이 컸다. 솔리가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솔리가 근거 없는 소신을 펼칠 때 자신이 건전한 사고와 논리, 이치를 동원해 그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 또한 누워서 떡먹기일 거라고 믿었다. 오늘 밤 솔리가 오지 않는다니 아무래도 화가 났다. 그러나 오늘 오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솔리는 가슴의 통증을 느낄 만큼 심한 기침에 시달렸고 감염되기 쉬운 코감기에 걸려 있었다. 심한 감기에 걸린 거야. 여기 약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 나한테 감기를 옮길 거야. 오지 않는 게 낫지. 푸아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고는 한숨 쉬며 덧붙였다. 어쨌든 오늘 저녁에는 심심하겠는걸. 에르큘 푸아로는 요즘 들어 저녁 시간을 심심하게 보낼 때가 많다고 생각했다. 늘 그랬듯 그의 비상한 지성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원했다. 그는 철학적인 성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젊어서 경찰서에 들어가는 대신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걸 후회할 뻔한 적도 몇 번 있었다. 바늘 끝에서 춤출 수 있는 천사들의 수가 몇인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고 동료들과 그 점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다. 하인 조지가 방으로 들어왔다. 솔로몬 레비 씨의 전화였습니다. 아, 그래. 에르큘 푸아로가 말했다. 오늘 저녁 오지 못하게 되어 무척 미안해 하셨습니다. 지독한 독감에 걸려 누워 계시답니다. 독감이 아닐세. 지독한 감기에 걸린 거지.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독감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그게 더 중해 보이거든. 동정심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 말이야. 감기는 친구로부터 적당히 동정심을 끌어내기 힘든 게 문제라네. 에르큘 푸아로가 말했다. 레비 씨가 오지 않은 게 오히려 잘 됐습니다. 코감기는 전염이 잘 되거든요. 옮아서 몸져 눕기라도 하시면 곤란하죠. 조지가 말했다. 엄청 따분하겠지. 푸아로가 수긍했다.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또 누가 감기에 걸렸나? 달리 부른 사람이 없는데. 푸아로가 말했다. 조지가 전화기 앞으로 다가가려 하자 푸아로가 말했다. 내가 여기서 받겠네. 분명 재미라고는 없는 일이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어쨌든 시간은 갈 테니까. 또 누가 알겠는가? 푸아로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러십시오, 주인님. 조지가 방에서 나갔다. 푸아로는 한 손을 뻗어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시끄러운 벨소리가 뚝 끊어졌다. 에르큘 푸아로입니다. 전화선 너머에 누가 있든 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일부러 당당하게 전화를 받았다. 정말 다행이에요. 외출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달뜬 목소리였다. 숨을 몰아쉬느라 조금 작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푸아로가 물었다. 요즘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아서요. 누군가를 급히 만나고 싶고 마음은 너무 급한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급히 당신과 통화하고 싶었어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십니까? 에르큘 푸아로가 물었다. 여자는 놀란 목소리로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다. 나를 모르시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내 친구 올리버 부인이시군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네, 그런 것 같군요. 달리기라도 한 겁니까? 몹시 숨이 찬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에요.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 찾아뵈도 될까요? 푸아로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친구 올리버 부인은 지금 매우 흥분한 상태인 것 같았다. 어떤 문제가 있든 그녀는 꽤 긴 시간 동안 고충과 괴로움, 분노 등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낼 게 분명했다. 올리버 부인이 일단 푸아로의 서재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무례함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부인을 돌려보내기 힘들었다. 올리버 부인이 흥분할 만한 일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행여 누구라도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심란한 일이 생겼나요? 네, 물론 심란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당신을 만나 모든 걸 털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알려줄 사람은 당신뿐이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도 되죠? 물론입니다. 와주시면 기쁠 겁니다. 올리버 부인이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푸아로는 조지를 부르고 잠시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조지에게 레몬 보리차, 비터 레몬, 자신이 마실 브랜디 한 잔을 준비하라고 일렀다. 10분쯤 있으면 올리버 부인이 도착하실 거네. 잠시 후 조지가 푸아로에게 줄 브랜디를 가지고 다시 들어왔다. 푸아로가 만족한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받아들이자 조지는 이어서 오직 올리버 부인만이 좋아할 만한 무알콜 음료를 내왔다. 푸아로는 우아하게 브랜디를 한 모금 마시면서 다가올 시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졌다. 안 됐군. 몹시 겁먹은 것 같던데. 그래도 부인은 참으로 기발한 사람이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몰라. 푸아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중얼거렸다. 저녁 내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려줄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그럼 삶에는 모험이 따르기 마련이지. 푸아로는 혼자 중얼거렸다. 벨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아파트 현관문 밖에 있는 벨이었다. 벨 소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다. 매우 효과적이고 한결같은 동작으로 오랫동안 끊이지 않고 울리는 벨 소리는 그야말로 소음 그 자체였다. 흥분한 게 틀림없어. 푸아로가 말했다. 조지가 현관문으로 걸어가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인사도 오가기 전에 응접실 문이 열렸다. 그러고는 어부들이 쓰는 방수모와 방수복처럼 생긴 무언가를 벗겨지지 않게 꽉 잡은 채 아리아드네 올리버가 뛰어들어왔고 조지가 그 뒤를 따라왔다. 도대체 입고 계신 게 뭡니까? 에르퀼 푸아로가 물었다. 조르주한테 주세요. 흠뻑 젖었군요. 물론 젖었죠. 푹 젖었어요. 전에는 물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푸아로는 흥미로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레몬 보리차나 작은 잔으로 오드비 한 잔 드시겠습니까? 푸아로가 말했다. 난 물이 싫어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푸아로는 놀란 것 같았다. 지긋지긋하다고요. 전에는 물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답니다. 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요. 친애하는 친구, 이리 와 앉으세요. 그건 조르주한테 주시고요. 입고 계신 게 뭡니까? 조지가 물에 젖어 축 늘어진 올리버 부인의 방수복을 벗기고 있을 때 에르퀼 푸아로가 말했다. 코널에서 샀어요. 방수복이죠. 어부들이 입는 진짜 방수복이에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어부에게는 정말 욕이 나겠군요. 하지만 부인에게는 그다지 필요한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입고 다니기에는 무겁고. 어쨌든 이리 와 앉아서 얘기나 들려주세요. 푸아로가 말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진짜 일어나 버렸다고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말해보세요. 푸아로가 말했다.
말하려고 온 거예요. 하지만 막상 와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너무 힘드네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말인가요? 푸아로가 물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오래 전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잖아요. 진정하세요. 이 문제의 여러 가지 가닥들을 머릿속에 정리해보고 말해주세요. 부인을 이토록 심란하게 만든 게 도대체 뭡니까? 푸아로가 말했다. 당신이었더라도 심란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올리버 부인은 확신하지 못하는 듯 덧붙였다. 푸아로 씨가 심란해 할 만한 일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수많은 일들을 너무나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최선이니까요. 푸아로가 말했다. 좋아요. 파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그렇군요. 파티라. 파티에 갔는데 사건이 일어났군요. 파티라는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단어를 듣고 푸아로는 일단 마음을 놓았다. 헬로윈 파티 아시나요? 올리버 부인이 물었다. 잘 알죠. 10월 31일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마녀가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날이라고 하죠. 푸아로는 희미하게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빗자루도 있었어요. 빗자루에 대해 시상도 했답니다.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시상이라뇨? 네, 빗자루를 가장 잘 꾸민 사람을 선정해 상을 줬죠. 푸아로는 꽤 의심스러운 듯 올리버 부인을 쳐다보았다. 파티라는 말에 안심했던 푸아로는 새삼 다시 의구심이 들었다. 부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때 같았으면 해보았을 추측도 할 수 없었다. 아이들 파티였거든요. 아니, 그보다는 11 플러스 파티였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11 플러스라뇨? 학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를 따져서 11 플러스에 들 만큼 잘하면 그래머 스쿨 같은 데를 보내지요. 그렇지 않으면 중등 실업 학교에 가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이름이죠. 무슨 뜻으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푸아로가 말했다. 이야기가 어느새 파티에서 벗어나 교육으로 바뀐 듯 했다. 올리버 부인은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건 정말 사과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그렇겠죠. 그럴 테지요. 부인한테는 늘 사과가 따라다니니까요. 그렇지 않소? 푸아로는 언덕 위에 서 있는 작은 차와 그 차에서 내리는 덩치 큰 여자, 찢어진 사과 봉지,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과 등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좋아요. 사과라. 푸아로는 기운을 복돋아 주려는 듯 말했다. 사과 건지기 말이에요. 헬로윈 파티 때 하는 놀이지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아, 그렇군요.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모든 시합이 끝나가고 있었죠. 사과 건지기, 6펜스짜리 동전을 얹은 밀가루 산 깎아내기, 손거울 들여다보기.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거울 말인가요? 아는 것이 많은 푸아로가 말했다. 아, 드디어 알아듣기 시작했군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전통 놀이가 정말 많군요. 그리고 그걸 다 헬로윈 파티 때 했다는 말이죠. 푸아로가 말했다. 네, 정말 대성공이었어요. 마지막에 한 건 스냅 드래건이었어요. 당신도 알 거예요. 커다란 접시에 담긴 불붙은 건포도 있잖아요. 내 생각에 그 일이 벌어진 것도 스냅 드래건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올리버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가 벌어졌을 때 말인가요? 살인이요.
스냅드래건이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때부터 그 애가 보이지 않았어요. 올리버 부인이 계속 말했다. 누구 말인가요? 어떤 소녀요. 이름은 조이스예요. 모두 그 애 이름을 부르며 이리저리 찾아다녔어요. 혹시 다른 사람하고 집에 갔는지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 애 엄마는 조이스가 피곤했거나 몸이 안 좋아서 혼자 집에 가버린 게 틀림없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는 건 너무 생각 없는 짓이라고 둘러대며 화를 내더군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엄마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조이스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애 혼자 집에 간 겁니까? 아니요. 그 애는 집에 간 게 아니었어요. 올리버 부인의 목소리가 또다시 떨렸다. 우리는 결국 그 애를 서재에서 발견했어요. 누군가 서재에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사과 건지기 말이에요. 양동이가 거기 있었어요. 커다란 아연 도금 양동이요. 플라스틱 양동이는 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플라스틱 양동이를 썼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별로 무겁지 않거든요. 뒤집혔을 테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푸아로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거기서 그 애를 발견했어요. 누군가 사과를 띄운 물속 깊숙이 그 애 머리를 밀어 넣었어요. 그렇게 양동이 밑바닥까지 밀어 그대로 누르고 있었으니 당연히 죽죠. 익사래요, 익사. 고장 물이 가득 든 아연 도금 양동이 속에서 말이에요. 무릎을 꿇어 사과를 물려고 하다가 그런 거예요. 이제 사과라면 끔찍해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사과는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푸아로는 올리버 부인을 바라보며 한 손을 뻗어 작은 잔에 코냑을 따랐다. 이거 좀 마셔요. 기분이 나아질 겁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올리버 부인은 잔을 내려놓고 입술을 훔쳤다. 당신 말이 맞군요. 기분이 나아졌어요. 내가 너무 흥분했었나 봐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어젯밤이에요. 그게 겨우 어젯밤에 일어난 일이었나? 맞아요. 맞아. 그래요.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고요.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푸아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나를 찾아왔다. 어째서죠? 당신이라면 도움을 줄 것 같아서요. 알다시피 이건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주어야 해요. 경찰이 사건을 맡았겠죠. 의사도 왔을 거고. 의사는 뭐라던가요? 검시할 거래요. 당연히 그러겠죠. 내일이나 모레쯤 할 거라는군요. 조이스라는 그 소녀는 몇 살쯤 되었나요?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12살이나 13살쯤 됐을 거예요. 나이에 비해 작은 편이었나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꽤 성숙한 편이었어요. 살집도 있었고요. 성숙했다고요? 성적으로 매력적이었다는 말인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이번 사건이 그런 범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더 간단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매일 신문에 오르는 사건이죠. 폭행당한 소녀, 강간당한 아동. 그래요. 매일 접하는 얘기죠. 다른 점이라면 이번 사건이 일반 가정집에서 일어났다는 건데 그렇다고 전혀 다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부인이 모든 걸 털어놓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군요. 푸아로가 말했다. 그래요.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당신을 찾아온 이유를 말하지 않았죠. 조이스와 잘 아는 사이인가요? 전혀 모르는 아이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낫겠어요. 어디에 갔던 겁니까?
네, 우들레이 커먼이라는 곳이에요. 우들레이 커먼이라. 얼마 전 그곳에서. 푸아로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입을 다물었다. 런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50-60km쯤 되려나. 매드체스터 근처에 있어요. 멋진 저택도 몇 채 있지만 새로 지은 건물이 꽤 많은 거주 지역이에요. 근처에 좋은 학교도 있고 런던이나 매드체스터까지 출퇴근도 할 수 있어요. 그럭저럭 번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평범한 곳이지요. 우들레이 커먼이라. 푸아로가 생각에 잠겨 다시 되뇌었다. 거기 사는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주디스 버틀러라는 과부지요. 올해 그리스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만나 친구가 되었어요. 주디스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미랜더라고. 12살 아니면 13살쯤 되었죠. 어쨌든 주디스가 놀러오라고 해서 갔는데 주디스 친구들이 아이들을 위한 헬로윈 파티를 연다는 거예요. 주디스는 내가 기발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아, 이번에는 살인범 사냥 같은 걸 제안하지 않았군요. 푸아로가 말했다. 세상에,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일을 다시 염두에 둘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끔찍했죠.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리는 없겠죠.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파티에 온 사람 중에 부인을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네, 어떤 아이가 내 책에 대해 말했고 아이들이 살인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당신을 찾아오게 만든 이 사건 말이에요. 올리버 부인이 대답했다. 부인은 아직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바로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원래 희한한 일들을 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는데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아이들 틈에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10대 후반에 청소년도 있었나요? 남자아이 2명이 있었는데 경찰 조사에 계속 불려다니더군요. 16살에서 18살 사이로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이 범인일 수도 있겠군요. 경찰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경찰은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조이스가 매력적인 소녀였나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남자아이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었냐는 말이죠.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저 단어의 의미 그대로 말한 겁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썩 괜찮은 아이 같지는 않았어요. 말을 걸고 싶은 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자랑하고 뻐기기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 나이가 좀 피곤한 나이죠. 내 말이 몰인정하게 들리겠지만. 올리버 부인이 말끝을 흐렸다.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희생자가 이러저러했다고 말하는 것은 몰인정한 게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죠. 희생자의 성격이 살인사건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그 집에 몇 명이나 있었나요? 푸아로가 물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말이죠. 보자. 아가씨 5명, 부인네 몇 명, 그리고 선생님 1명, 의사의 아내인지 여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명, 중년 부부 1쌍, 16살에서 18살쯤 돼 보이는 소년 2명, 15살짜리 여자아이 1명, 11~12살쯤 되었을 법한 아이 2~3명. 뭐 그 정도였어요. 모두 합쳐 25명에서 30명쯤 되었을 거예요. 낯선 사람은 없었나요? 내가 보기에 모두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더 친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자아이들은 거의 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 같았어요. 음식이나 저녁 식사를 나누는 일 같은 걸 도와주러 온 여자 2명이 있었고요.
파티가 끝나자 부인들은 거의 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청소를 거들어주면 다음날 아침에 청소부들 고생이 덜할 것 같아 나는 파티를 마련한 로이나 드레이크를 도와주려고 주디스와 다른 몇 명과 함께 남았어요. 당신도 알겠지만 엄청난 양의 밀가루에다 폭죽을 터뜨리고 남은 종이 캡들이 널려있는 그런 난장판이었거든요. 웬만큼 쓸어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서재에 갔을 때 그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누구 말입니까? 조이스요. 조이스가 뭐라고 했나요? 이제야 그 말을 듣게 되는군요. 그렇죠. 부인이 여기 온 이유 말입니다. 그래요. 난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나 경찰에게는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의미 있는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말해보세요. 조이스가 파티에서 한 말인가요? 푸아로가 말했다. 아니에요. 그 전에 말했어요. 파티 준비를 하던 날 오후에요. 내 책에 나오는 살인사건에 관해 이야기한 뒤에 조이스가 저는 살인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 엄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조이스 라고 했고 상급생 여자아이 하나가 다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이스가 정말이에요. 전 분명히 봤어요.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는 걸 봤다고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애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모두 웃어넘겨서 조이스는 무척 화가 났죠. 부인은 그 아이 말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물론 믿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랬군요. 푸아로는 말없이 손가락 하나로 탁자를 두드리더니 입을 열었다. 자세한 상황이나 이름도 말하지 않던가요?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 뻐기면서 큰소리 치다가 여자아이들이 비웃자 화를 냈어요. 부인들이나 어른들은 그 아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 아이들은 계속해봐 조이스. 언제 있었던 일인데 왜 진작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조이스는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잊어버렸어. 라더군요. 그렇군요. 얼마나 오래됐는지 말하던가요? 그냥 몇 년 전이라고 하더군요. 어른인 척하는 말투 아시잖아요. 앤인가 비어트리스인가. 하여튼 여자아이 하나가 어째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니? 라고 묻더군요. 점자는 상급생 같아 보였어요. 그렇군요. 조이스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그때는 그게 살인인 줄 몰랐으니까 라고 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말이군요. 푸아로가 등을 더 꼿꼿이 세우고 말했다. 그때까지 그 아이는 조금 혼란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모두 짓궂게 자기를 놀리니까 어떻게든 해명하려고 하다가 점점 화가 난 거죠. 아이들은 계속해서 조이스한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했고 조이스는 그때는 그게 살인인 줄 몰랐어. 나중에야 그게 살인이었다는 거 알았어. 라고 하더군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부인을 비롯해 아무도 조이스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막상 조이스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으니 갑자기 그의 말이 사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거로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그러다 결국 당신이 생각난 거예요. 푸아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뜻으로 진지하게 고개를 숙였다. 잠시 말이 없던 그가 입을 열었다. 부인께 중요한 질문 하나 하려고 하는데 대답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부인은 조이스가 정말 살인을 목격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단지 자기가 살인을 목격했다고 믿는 것일까요? 전자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저 예전에 본 어떤 것을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엄청나게 중요하고 흥미진진한 일이었던 것처럼 꾸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점점 격한 목소리로 정말이야, 정말 봤다니까 라고 했고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거예요. 그 아이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 아이가 그 사건의 목격자여야 하니까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 중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 역시 파티가 열리던 날 일찍부터 거기 있었고 조이스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상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내가 억지로 끼워 맞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올리버 부인이 물었다. 한 소녀가 살해되었습니다. 물이 가득 든 양동이 바닥까지 소녀의 머리를 밀어넣어 그대로 누르고 있을 만큼 힘이 센 누군가에 의해서 말입니다. 추악한 살인이고 일각의 머뭇거림도 없이 저지른 살인이에요. 위협을 느낀 누군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신속하게 해치운 겁니다. 조이스가 자신이 목격한 살인사건의 범인을 알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와 관련된 사람이 그 방에 있었다면 그런 말을 했을 리 없잖아요. 올리버 부인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조이스는 살인사건을 목격했지만 살인자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의 이면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그 살인이나 살인에 얽힌 사람, 그러니까 살인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그날 일찌감치 그곳에 나타나 조이스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아내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 한 짓을 오직 자기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한 어떤 남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아니면 자신의 남편이나 어머니나 딸이나 아들이 한 짓을 알고 있는 어떤 여자일 수도 있고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누군가였겠죠. 그런데 그때 조이스가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조이스가 없어져야 했다? 그래요.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이제야 기억났소. 우들레이 커먼이라는 이름이 귀에 있다 싶더니. 에르큘 푸아로가 말했다.